제주 오름길 투어에 참가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준영이라고 합니다. 준영아, 죄송합니다만 손님, 저를 아시나요? 내 얼굴, 그 습관, 왼쪽 귀를 만지는 그 버릇까지 10년 전 그날 밤 사라진 내 아들과 똑같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분명 준영이지만 저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이봐요. 가족 드라마 찍을 거면 따로 하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모두 버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끝났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제주공항의 도착 게이트를 벗어나는 순간 진호의 심장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제주도 방문이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30년 동안 군 정보부에서 근무하며 길러진 직감이었을까요? 공항 로비에 서서 투어 가이드를 찾는 그의 눈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옆에서 아내 이미영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아들 준영을 잃은 후로 이미영의 눈빛에는 항상 슬픔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냥 오래된 기억이 좀 떠올라서요. 진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여행은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의 흔적이 여기 제주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제주 오름길 투어에 참가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준영이라고 합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이드의 얼굴, 그것은 분명 10년 전 실종된 아들 준영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른 세수의 갸름한 턱선, 특유의 반달 눈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말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지는 그 습관. 17살 때 실종된 아들이 지금 27살이 되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영아, 진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운 채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고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가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준영입니다.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 냉정한 목소리에도 진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귀를 만지는 그 하찮은 습관까지. 10년 전 실종된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여보, 이미영이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반응만으로도 그 가이드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이봐요, 느려 터진 노인네들 때문에 우리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뒤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아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준영은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다른 관광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진호의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로 향하는 동안 이미영은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준영 같아요. 틀림없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왜 모르는 척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 버스에 오른 진호 부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이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준영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묻지마 관광이라고도 하죠. 버스 안에 웃음이 터졌지만 진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묻지마 관광. 질문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 이 말은 마치 지난 10년간 진호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을 찾아 헤매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못했던 시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온 시간. 제주도는 화산섬이에요. 약 180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죠. 준영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진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가이드의 움직임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설명을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지는 모습, 특정 단어를 강조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습관, 설명하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버릇, 모두 아들 준영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가장 주목한 것은 다른 점이었습니다. 준영의 설명 속에는 특정한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호만이 알아챌 수 있는 패턴, 군정보부에서 그가 고안한 특수 암호화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에게만 가르쳤던 가족만의 암호. 진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첫 번째 목적지는 성산일 출봉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움직이는 동안 진호의 시선은 준영의 목에 걸린 작은 물체로 향했습니다. 작은 동전 목걸이. 그것을 보는 순간 진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분명 10년 전 준영의 17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특별한 기념 주화였습니다. 정보부 최고 공로자에게만 수여되는 특수 훈장을 축소해 만든 것으로 내부에는 미세한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기 봐요. 목에 걸린 동전. 이미영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준영이에요. 버스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끼고 달렸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창밖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지만 진호 부부의 마음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성산일 출봉 관광을 마치고 휴식 시간. 진호는 준영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준영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봉투가 오갔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진호가 아내에게 그 광경을 가리켰습니다. 이미영도 그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저 사람 뭐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준영에게 마지막으로 뭔가를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는 동안 준영이 서둘러 걸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간 후 진호는 조용히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종이에는 백록담 초소 저녁 8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 일정에는 없는 장소였습니다. 준영이 저녁에 찾아갈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뭘 줍는 거예요? 이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운명이에요. 우리가 준영을 찾을 수 있는 단서예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돌아온 진호는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북과 함께 준영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는 암호화된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동안 진호가 매일 기록해온 일기였습니다. 아들에게 배운 암호 방식으로 작성된 그것은 혹시라도 준영이 돌아왔을 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준영아, 내일 제주도로 간다. 너를 잃은 그곳으로. 10년이 지났지만 아빠는 여전히 널 찾고 있다.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를 보내다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늘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너를 찾았다. 하지만 내가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진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아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록담 초소에 가봐야겠어요. 오늘 밤 8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지도 몰라요. 그의 손에는 10년 전 멈춰버린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실종된 그날부터 움직이지 않았던 시계. 마치 진호의 인생처럼 그 시계의 시간도 그날 멈춰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다시 찾을 거예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진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다가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10년 전부터 멈춰있던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이미영은 조용히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진호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진호는 군 정보부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백색 프로젝트 총책임자, 휴전선, 비밀 지하 시설과 접근, 코드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최고 기밀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이번 암호 체계는 정말 완벽합니다. 부하 윤석범의 감탄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진호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고 함께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켰던 믿음직한 동료였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진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개발한 암호 체계는 정보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호는 평소보다 늦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윤석범의 사무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간 진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석범은 컴퓨터 앞에 앉아 급하게 무언가를 USB에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화면은 분명 백색 프로젝트의 핵심 파일들이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것도 국가 최고 기밀을 훔치는 현장을. 석범, 뭐 하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선 진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석범은 놀라 뒤를 돌아봤고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냥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걸 그냥이라고 표현하나? 윤석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고 대산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걸 혼자 가져가는 게 공평한가요? 저도 이 프로젝트에 많이 기여했잖습니까? 석범아, 이건 개인의 공로 문제가 아니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어졌습니다. 결국 진호는 보안팀을 호출했고 윤석범은 체포되기 직전 창문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 당신 가족에게 안부 전해요. 특히 그 똑똑한 아들에게. 그 말에 진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공부하던 17살 준영의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준영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진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부터 진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준영의 등하교를 확인하고 아내에게도 외출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준영에게 특별한 암호 체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아, 이건 우리 가족만의 비밀 언어야. 위험할 때 이걸로 소통하자. 왜 갑자기 이런 걸 가르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위험해.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서야. 특유의 총명함으로 준영은 빠르게 암호 체계를 습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어 배열과 특정 제스처를 조합한 방식이었고 일상 대화에 숨겨도 티가 나지 않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진호가 야근 후 늦게 귀가했을 때였습니다.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준영의 방으로 향했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쪽지 한 장. 아버지, 작업실에서 자료 좀 빌릴게요. 준영. 진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실. 그곳에는 백색 프로젝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급히 작업실로 뛰어간 진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준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열린 파일들이 있었고 준영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놀란 준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휴전선 지하 시설. 접근 코드. 진호는 한숨을 쉬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지.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주 위험한 정보니까. 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밀 지킬게요, 아버지. 약속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진호는 가족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긴장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보부 내부 조사에 따르면 윤석범이 흑비둘기라는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고 그들이 진호의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여행 둘째 날 밤 제주도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가운데 진호는 갑자기 불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는 이미영이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준영의 방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준영아? 진호가 아들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빗물이 바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영아, 어디 있니? 호텔 전체를 뒤지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준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과 해안경비대가 총동원되었고 다음 날 백록담 근처에서 준영의 찢어진 옷가지와 휴대폰,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손목시계도 그날 밤 비에 젖어 멈춰버렸고 그는 그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부는 윤석범과 흑비둘기 조직이 준영을 납치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는 냉각되었습니다. 결국 진호는 정보부를 떠났습니다. 그는 민간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고 회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실종자 찾기를 포함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실종자를 찾는 서비스였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찾기 위한 그의 개인적인 사명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매일 밤 특별한 암호로 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신문 광고를 통해 아들이 어딘가에서 그 메시지를 보거나 듣고 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보, 시간이 됐어요. 이미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진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야겠네요. 진호는 멈춰있던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알아낼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우리를 모르는 척하는지.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백록담 초소. 10년 전 아들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그 장소에서 이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택시가 어두운 산길을 오르는 동안 진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준영아, 이번에는 너를 다시 잃지 않을 거야. 백록담으로 향하는 산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택시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에 도착하자 진호와 이미영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사에게 1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부탁한 뒤 두 사람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가 맞을까요? 이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 화면의 지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쪽지에 적힌 백록담 초소는 예전군 관측소였어요.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진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기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까이 가되 조용히 움직여요. 두 사람은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낡은 초소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벽에 구멍이 뚫린 부분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방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 준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흰머리의 노인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 또 연락해왔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해요.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노인 여성은 한숨을 내쉬며 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넌 이제 5년 동안 준영으로 살아왔어. 그들이 원하는 게 뭐든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건 불공평해.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그럼 나머지 5년은? 그리고 준영이라는 이름은 새로 지어진 것인가? 하지만 오늘 투어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남자분이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노인 여성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같은. 준영은 고개를 감싸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익숙했어요. 이미영의 손이 진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 폭풍우 치는 밤, 누군가가 저를 쫓아오고 제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이요. 노인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아마 내가 기억하려는 그날 밤의 일일 거야. 내가 널 처음 발견한 그날. 진호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제주의 세기의 폭풍이 몰아쳤던 그날 밤이었지. 노인 여성이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안가 근처에 사는데 폭풍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러다 문득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밖으로 나갔지. 노인 여성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안 동굴 근처에서 널 발견했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특히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었지. 처음엔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어. 하지만요? 준영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었어.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는 것 같은. 노인 여성은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널 찾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너를 내 집으로 데려왔지. 진호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아들이 그날 밤 납치범들에게서 도망치다 사고를 당했고 이 노인 여성이 그를 구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간호사였어. 그 아이의 도움으로 너를 치료했지. 넌 2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 그리고 깨어났을 때 기억이 하나도 없었죠? 준영이 그녀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로. 노인 여성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완전한 백지 상태였어. 하지만 그 검은 옷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우린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어. 대신 내 지인의 도움으로 새 신분을 만들어 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했지. 준영은 천천히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발견됐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특별한 동전 목걸이와 작은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진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 자신이 아들에게 준
특수 훈장이었고 노트는 준영이 암호 연습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노트에 적힌 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무의식적으로 이런 패턴을 그리게 돼요. 준영은 벽을 가리켰고 진호는 그제야 방 벽면에 붙은 수십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각종기와 숫자,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들은 백색 프로젝트의 암호 체계와 지하시설 설계도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준영이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준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라디오나 신문에서 특정 패턴의 메시지를 발견하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 반응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10년 동안 보내온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의 무의식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영아, 방 안에 두 사람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노인 여성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노인 여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아버지입니다. 준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아버지요? 그 순간 준영의 얼굴에 심한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신음했습니다. 아, 머리가. 이미영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준영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영아, 괜찮니?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정보부, 그리고 그 검은 옷 사람들. 진호도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 난 내 아버지야. 박진호. 넌 우리 아들 박준영이야. 10년 전 제주도 여행 중에 실종됐지. 준영의 눈에 혼란과 희미한 인식이 교차했습니다. 10년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5년 전에 저를 발견하셨다고? 노인 여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년 동안 이 아이는 어디 있었던 거죠? 그 질문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은 SUV 세대가 초소 앞에 멈춰 서고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준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항상 저를 감시하던 사람들. 노인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네 사람은 서둘러 초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아들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영아, 내 말 잘 들어. 진호가 달리면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흑비둘기라는 테러 조직이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널 쫓고 있어. 준영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무슨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백색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가 있어. 10년 전 내가 내 작업실에서 본 그 문서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앞으로 달릴수록 산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이명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마을로 연결돼요. 거기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준영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준영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제 기억이 이 길이 있어요. 5년 전 제가 도망치던 길이. 그는 왼쪽으로 난 좁은 오솔길을 가리켰습니다. 진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확실해? 진호가 물었습니다. 준영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쪽으로 가요.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의 입에서 다시 듣는 그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사람은 준영이 이끄는 대로 좁은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간간히 총성도 울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때 갑자기 준영의 발 아래 땅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져 내려갔고 나머지 세 사람도 그 뒤를 따라 경사진 비탈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몇 초 후 그들은 작은 동굴 입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영의 눈에 깨달음이 번쩍였습니다. 여기에요. 할머니가 저를 발견한 동굴. 진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한 걸음 더 진실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할 거예요. 적어도 잠시 동안은. 네 사람은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손의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준영아, 이제 모든 걸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니?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저를 쫓는지도. 그의 눈에 결연함이 깃들었습니다. 파편화된 기억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바깥의 소음을 차단하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비췄습니다. 비좁지만 생각보다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바닥에 남아있는 담요와 물병은 이곳이 과거 누군가의 피신처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던 거예요. 송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이를 발견한 날 비가 너무 심해서 구급차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굴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죠. 진호는 가슴이 저몄습니다. 아들이 5년 전 이곳에 누워 있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명이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영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고통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더 기억나는 것이 있니? 진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준영은 머리를 감싸쥔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이요. 하지만 연결이 잘 안 돼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지 마. 진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1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영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아, 문득 기억이 나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발코니 문을 두드렸어요. 진호와 이미영은 숨을 죽인 채 아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문을 열었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납치했어요.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그 사람이 윤석범.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매뱉었습니다. 네, 맞아요. 준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 이름 기억나요? 아버지의 동료였던 배신자지. 진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는 내 오른팔이었어. 함께 백색 프로젝트를 진행했지. 하지만 그는 국가 기밀을 흑비둘기 테러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어. 준영은 진호의 말에 울컥 고통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준영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심해져서 배가 흔들렸고 저는 그 틈에 도망쳤어요. 제주도 해안가를 따라 달렸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이 쫓아왔고 저는 절벽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준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미영이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괜찮아. 준영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기억해야 해요. 그들이 왜 저를 납치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쫓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진호는 아들의 결연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7살의 소년이 10년 만에 27살 청년으로 성장한 모습에 아버지로서의 자부심과 10년의 공백에 대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정보를 원했어요. 준영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본 문서들, 백색 프로젝트의 핵심, 코드와 설계도.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우연히 본 그 문서들은 휴전선 비밀지하 시설의 설계도와 접근 코드였어. 국가 최고 기밀이었지. 그래서 그들은 저를 이용해 그 정보를 얻으려 했군요. 준영이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어버린 제가 무용지물이 되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동굴 입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람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진호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가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과장님. 익숙한 목소리에 진호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빛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윤석범.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교활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석범. 진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감동적인 가족 상봉을 방해해서 미안합니다만 윤석범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군요. 순식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네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밖으로 끌려나갔고 기다리고 있던 검은 SUV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진호는 아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영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왼쪽 귀를 만지며 특정한 패턴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가르쳤던 가족 암호였습니다. 침착하게 나를 지켜봐. 기회가 올 거야. 차량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 속의 제주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영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송여사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윤석범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진호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윤석범은 비웃듯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합니다. 당신과 아드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장소죠. 1시간 후 차는 한적한 해안가의 창고 같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창고였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설비가 갖춰진 지하시설이 드러났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윤석범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흙비둘기가 제주도에 구축한 비밀 기지입니다. 당신의 백색 프로젝트를 모방해서 만들었죠. 진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지하 깊숙한 곳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컴퓨터 장비와 감시 모니터가 가득했습니다. 윤석범은 의자에 앉아 편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아니 지금은 그냥 박진호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백색 프로젝트의 최종 접근 코드. 진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 그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되었고 코드 시스템도 모두 변경되었을 거야. 윤석범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백색 프로젝트의 원본 코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변경된 시스템을 해독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윤석범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윤석범이 준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무의식 중에 그린 도면들, 그것들은 백색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의 조각들입니다. 그가 기억력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5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그려온 그림들이 그토록 중요한 정보였다니. 10년 전 당신 아들을 납치한 건 단순히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윤석범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백색 프로젝트의 일부를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 정보를 추출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폭풍 때문에 배가 위험해지자 제가 도망친 거군요.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윤석범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졌죠. 우리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5년 전 우연히 당신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래서 저를 감시하기 시작한 거군요. 준영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제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범은 미소 지었습니다. 똑똑하군. 아버지를 닮았어. 그는 다시 진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코드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가 테이블 위에 권총을 올려놓았습니다. 위협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준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특별한 패턴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비됐어. 신호만 기다려. 진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암호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진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코드를 알려주지. 하지만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 윤석범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요? 왜 배신했지? 우리는 친구였잖아. 윤석범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 당신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죠. 훈장은 당신이 받고 승진은 당신이 했어요. 백색 프로젝트도 내 아이디어였는데 모든 공은 당신이 가져갔죠. 진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나? 내 아들을 납치해서. 윤석범은 쓰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죠. 하지만 나중에는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흑비둘기가 제안한 금액은 거절하기 어려웠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준영은 미세하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의자 밑에 숨겨진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뾰족한 금속 조각. 아마도 이전 포로가 남긴 것일 테지만 지금은 그에게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어요. 윤석범이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드를 말해보세요. 진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암호화된 일련의 숫자와 문자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영에게 보내는 또 다른 암호 메시지였습니다. 3, 2, 1. 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순간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순간 준영이 몸을 날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금속 조각으로 묶인 밧줄을 순식간에 끊어낸 그는 옆 경비원을 향해 날렵하게 몸을 던졌습니다. 진호도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의자를 들어 윤석범을 향해 던지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뭐야? 윤석범의 놀란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준영은 이미영과 송여사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재빠르게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쏴! 당장 쏘라고. 윤석범의 분노에 찬 명령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진호는 본능적으로 가족들을 몸으로 감쌌습니다. 순간 준영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이에요. 제 기억이 돌아왔어요. 준영은 모두를 이끌고 예상치 못한 방향의 복도로 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진호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렸던 도면들. 준영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본 설계도를 그린 거였어요. 이 기지의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요. 네 사람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의 발소리와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준영이 멈춰 섰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이거예요. 벽이 열리며 숨겨진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색 프로젝트의 설계와 비슷해요. 진호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윤석범이 내 설계를 베꼈군. 내 사람은 비밀 통로로 들어갔고 문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호가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빛 아래 좁은 통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통로는 어디로 연결되는 거니? 진호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영의 눈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도면을 그려보는 듯 했습니다. 바다로요. 비상탈출구예요. 그들은 서둘러 통로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송여사는 숨이 차서 걸음이 느려졌고 이미영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진호는 계속해서 뒤를 살폈습니다. 윤석범이 이 통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곧 쫓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10분 정도 걸었을 때 앞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통로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둘러요. 진호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통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들 앞에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문을 열자 제주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문 밖은 절벽 아래 작은 바위 해안이었고 그 앞으로 검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탈출구는 있지만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배도 오를 길도 없었습니다. 그때 준영이 목에 걸린 동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 깨달음이 번쩍였습니다. 혹시 이게... 준영은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동전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추적기죠? 진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기쁨으로 환해졌습니다. 맞아. 내가 너에게 준 특수 훈장. 내부에 비상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어. 그럼 지금? 이미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실렸습니다. 정보부에 우리 위치가 전송되고 있어요. 진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통로 끝에서 윤석범과 경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끈질기군요. 박 과장. 윤석범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진호는 가족들 앞에 보호하듯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만 포기해. 석범아, 내가 이길 수 없어. 윤석범이 비웃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지금 내가 총을 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위로 향했고 검은 헬리콥터 여러 대가 상공에 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력한 탐조등이 그들을 비추었고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윤석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가 진호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지만 준영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윤석범을 향해 몸을 날려 그의 팔을 쳐냈고 총은 바위에 떨어져 바다로 미끄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준영아. 이미영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도 서둘러 아들을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헬리콥터에서 검은 로프가 내려오고 특수부대원들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경비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윤석범과 준영의 몸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위험하게 절벽 가장자리로 밀려갔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진호가 외쳤습니다. 준영의 눈에 결연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고 특별한 손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 암호였습니다. 믿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준영은 갑자기 윤석범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잃은 윤석범이 비틀거리며 절벽 가장자리에 섰을 때 준영은 재빨리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정확한 태권도 기술이었습니다. 윤석범은 비명을 지르며 바다를 향해 떨어졌지만 마지막 순간 절벽 모서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와줘. 윤석범의 필사적인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10년간의 고통과 상처. 하지만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잡아요. 윤석범은 놀란 눈으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그를 끌어올렸고 특수부대원들이 즉시 윤석범을 체포했습니다. 왜? 윤석범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날 구했지? 준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달라지고 싶었어요. 그 말에 윤석범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묵묵히 특수부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진호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준영아. 이미영도 다가와 아들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완전한 가족 포옹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박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동전 추적 신호를 받자마자 즉시 출동했습니다. 진호는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적시에 와주었어. 흑비둘기 조직을 마침내 소탕했습니다. 윤석범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송 여사가 조심스럽게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제 준영이가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준영은 송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송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내게 손자 같은 아이였어. 행복하게 살 거라. 헬리콥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기 전 내 사람은 해안가 절벽 위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진호가 말했습니다. 준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집으로 가요. 1년 후 서울의 한 고층 빌딩. 박진호 보안 컨설팅. 간판이 반짝이는 사무실 안에는 새로운 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종자 추적센터라는 이름의 부서였고 그 책임자는 박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의 사무실 벽에는 다양한 인증서와 함께 액자에 넣은 특별한 동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진호는 아들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10년 동안 쓴 암호화된 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진호가 일기를 건넸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매일 너에게 쓴 편지야. 준영은 감동으로 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진호는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그 시계는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구나. 진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영도 그에 화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밝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